당신이 몰랐던 조선을 알려주는 조이선이에요. 조선 왕조실록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투명한 역사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고 날씨와 백성들의 아주 작은 삶의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는 거대한 기록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수백 년 전 조선의 숨결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하고 방대한 기록조차 끝내 감추고 싶어 했던 왕실의 가장 추악하고 은밀한 밤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왕마저 필사적으로 덮으려 했던 그 치욕스러운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록이라는 것은 때로 그 어떤 예리한 칼날보다 날카롭고 무섭습니다. 조선의 사관들은 왕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모든 것을 감시하고 적어내려갔습니다. 심지어 왕이 사냥을 하다가 실수로 말에서 떨어져 망신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제발 그 사실만은 사초에 적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부끄러운 사실조차 그들은 주저없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사관들이 짊어진 무거운 숙명이었습니다. 숨막히는 붓끝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는 일입니다. 절대 권력을 쥔 완실 사람들조차 언제나 냉혹한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도덕성을 내세웠습니다. 강력한 유교 국가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우고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의와 법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중궁궐 가장 깊은 곳에는 늘 짙고 서늘한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엄격한 제도로 억누른다고 해도 완벽히 통제되지 않는 법입니다. 짙은 어둠이 내리고 밤이 찾아오면 궁궐은 낮과는 전혀 다른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웅장한 전각 뒤에는 억눌린 인간의 기괴한 욕망이 거칠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견고한 벽 너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숨겨진 욕망의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갑니다. 완벽해 보이는 실록의 빽빽한 기록 속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틈새로 아스라이 흘러나온 그날 밤의 공기는 무척이나 차갑고도 기괴했습니다. 왕실의 가장 깊숙한 곳 내명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절대적인 왕실의 존엄에 치명적인 금을 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인의 절망이 이토록 거대한 파국을 불러온 것일까요? 조선 제4대 왕 세종의 시대는 누구나 인정하는 태평성대였습니다. 밖으로는 굳건하게 영토를 넓히고 안으로는 찬란한 과학과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백성들은 성군의 크나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누렸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시장에는 물산이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이 정해준 이치대로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실 내부의 은밀한 사정은 밖에서 우러러보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완벽해야 할 왕실의 중심에서부터 서서히 치명적인 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중심에는 바로 왕세자 향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조선의 제5대 왕이 되는 문종입니다. 그는 학문이 깊고 성품이 온화하며 효심마저 지극한 그야말로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아버지 세종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랑스럽고 든든한 맏아들이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모든 정치적 이상을 세자가 이어받아 완성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세자에게도 단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든든한 후사가 오랫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유교 국가에서 후계자의 부재는 곧 국가의 존망이 걸린 거대한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왕실의 대통을 끊기지 않게 잇는 것은 왕세자가 짊어진 가장 크고 무거운 정치적 의무였습니다. 세자빈의 역할은 두말할 필요 없이 더욱 막중했습니다. 세자빈은 오직 건강한 아들을 낳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와 같았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행복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심리적 압박감은 결국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씨는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궁지에 몰려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세자의 차가운 마음을 돌리고 사랑을 얻기 위해 궁궐 안에서 기괴한 주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녀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인의 신발을 태워 가루를 내어 먹이거나 뱀이 교미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 몸에 지니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엄격한 궁궐에서 이러한 압승술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대역죄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차가운 궁궐 밖으로 비참하게 폐출되고 말았습니다. 왕실의 체면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를 쫓아낸 세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세종은 흩어진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둘러 두 번째 세자빈을 궁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인 순빈 봉씨입니다. 그녀는 이름난 명문가의 귀한 여식으로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자태가 고왔습니다. 왕실의 어른들은 이번에야말로 안정적인 후사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백성들 역시 새로운 세자빈의 입궁을 축하하며 왕실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현실은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여전히 새로운 세자빈의 처소에도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그는 오직 서책을 읽고 정사를 돌보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밤이 되면 빈궁은 텅 빈 침소에서 홀로 뼈저린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세자빈에게 궁궐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감옥에 불과했습니다. 사방이 거대한 벽으로 꽉 막힌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따뜻하게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어른들은 며느리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오직 임신 소식만을 매일같이 재촉하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숨막히는 압박과 지독한 외로움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거칠게 몰아넣었습니다. 완벽한 도덕을 자랑하는 왕실의 이면에는 이토록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억압이 거대한 똬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는 제도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토록 지독하게 억눌린 감정은 궁궐 안에서 어떤 기괴하고 끔찍한 형태로 폭발하게 될까요? 운명의 그날 밤이 기어코 찾아왔습니다. 때는 세종 16년인 1436년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내명부의 깊은 밤은 언제나 쥐 죽은 듯이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작은 발걸음 소리조차 크게 울리는 긴장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동궁전의 가장 깊숙한 곳, 세자빈의 처소에서는 평소와 다른 이상하고 끈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빈 봉씨는 이미 오랜 시간 남편인 세자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처소에는 언제나 서늘한 바람만이 맴돌았고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극도의 우울감과 세자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이성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술에 취해 궁녀들에게 밖에서 유행하는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빈궁의 곁을 그림차처럼 지키던 한 궁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쌍이었습니다. 소쌍은 단정하고 영리하여 세자빈의 수발을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쌍은 본래 다른 궁녀인 단지와 깊은 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궁녀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가짜 부부처럼 지내는 일이 은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를 궁궐의 은어로 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궁녀들은 어린 나이에 입궁하여 평생 왕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왕의 승은을 입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대부분은 평생 독수공방하며 늙어 죽어야 했습니다. 대식은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궁녀들이 선택한 슬프고도 비틀린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세자빈 봉씨는 우연한 기회에 소쌍과 단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궁궐의 기강을 무너뜨린 이들을 엄히 꾸짖고 벌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외로움에 이성을 잃은 세자빈의 선택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소쌍을 자신의 곁으로 강제로 불렀습니다.
어두운 밤, 촛불마저 모두 꺼진 은밀하고 적막한 침소였습니다. 세자비는 궁녀 소상에게 자신과 함께 잠자리에 들 것을 명령했습니다. 신분질서가 생명인 조선사회에서 그것도 차기 왕비가 될 여인이 일개 궁녀를 품에 안으려 한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거부하던 소상도 세자빈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압박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세자빈의 명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은밀한 행위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빈궁의 처소에서는 귀괴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은밀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세자비는 소상을 남편처럼 대해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결핍을 쏟아냈습니다. 이 위험한 비밀은 과연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소문은 발 없는 말처럼 궁궐의 좁은 담장을 넘어 맹렬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궁녀들의 입과 입을 통해 전해진 소문은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궁궐은 본래 비밀이 없는 곳입니다. 무려 수십 명의 궁녀들이 이 끔찍하고 기괴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명부의 엄격한 규율은 이미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골물대로 골문 상처는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이 불길하고 끔찍한 소문은 결국 가장 들리지 말아야 할 곳에 닿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인 세종의 귀에 이 치욕스러운 이야기가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왕실의 완벽함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던 세종이었습니다. 분노한 세종의 앞에는 어떤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세종 18년 10월 26일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보아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평소 이성적이고 차분하며 백성들에게 한없이 너그러웠던 세종은 이날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는 조정의 핵심 대신들을 모두 편전으로 긴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대신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세자빈의 비행을 신하들 앞에서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실록은 당시의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성군 세종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노골적인 단어들이 기록의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기록은 무척 냉정하고 서늘했습니다. 세종은 궁녀 소상을 직접 잡아들여 혹독하게 국문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일개 궁녀를 직접 신문하는 것은 조선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왕실의 존엄과 뿌리를 뒤흔들 만큼 중대하고 치명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추상 같은 어명 앞에 끌려온 소상은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에 떨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실록에는 소상의 진술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날 것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궁이 나를 불러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떨리는 진술이 그 충격적인 고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어진 기록은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소상은 빈궁이 나의 옷을 반쯤 벗기고 강제로 곁에 눕게 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적어내려갔습니다. 심지어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희롱했다는 충격적인 묘사까지 실록에 등장합니다. 엄격한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쓰인 조선시대의 공식 국가기록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적나라하고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세종은 분노를 억누르며 세자빈 봉씨 역시 엄하게 추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성적인 일탈을 직접 캐묻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봉씨는 끝까지 자신의 끔찍한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상과 단지의 불건전한 관계를 알아내려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권력을 쥐고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궁녀들의 일관된 증언과 이미 궁궐 내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을 끝까지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종은 결국 깊은 탄식과 눈물을 머금고 두 번째 세자빈마저 패출하라는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실록은 이 모든 파국 과정과 추악한 진실을 단 하나의 숨김도 없이 투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왕실의 가장 치욕스러운 성추문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체면과 명분을 목숨보다 중시하던 조선의 왕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기록이 과연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온전히 담고 있었을까요?
사관들이 적어내린 문장 뒤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공식적인 실록의 텍스트만 겉핥기로 보면 이 사건은 타락한 세자빈의 개인적인 일탈로만 보입니다. 육체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해 끔찍한 대역죄를 저지른 미치광이 여인의 이야기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기록의 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시대적 맥락을 짚어보면 지워지지 않은 미세한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왜 명문가의 지혜로운 여식이었던 봉씨가 이토록 무모하고 파괴적인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한 일을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만을 주차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을 리는 없습니다. 익만의 행동에는 반드시 그 이면에 복잡한 심리적 동기가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 봉씨가 겪었던 끔찍한 상황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는 세자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뒤 궁궐 안에서 매일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취해 있었고 툭하면 궁녀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궁녀들을 시켜 궁궐 담장 밖에 유행가를 부르게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타락이나 비행이 아니라 극도의 우울증과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여성을 오직 아들 낳는 도구로만 취급하고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는 대우하지 않던 잔인한 왕실에 대한 무언의 반항이었습니다. 실록은 그녀의 행동을 미친 짓으로 엄격하게 규정했지만 한간에는 한 여인의 뼈저린 슬픔과 고립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세종은 이 치욕스러운 사건을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공식적인 폐출 교사를 반포할 때 세종은 동성애 문제보다 그녀의 투기와 음주를 더 크게 부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질투가 심하고 술을 마셔 기강을 무너뜨렸다는 식의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왕실의 차기 안주인이 궁녀와 정을 통했다는 사실 자체를 역사의 전면으로 남기기 두려웠던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핵심은 교묘하게 가리고 표면적인 이유로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깐깐하고 고집스러운 사관들은 세종의 의도대로 호락호락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감추고 싶은 의도마저 가차없이 뛰어넘어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낱낱이 기록해버렸습니다. 이 미세한 흔적과 유문점들이 가리키는 숨겨진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요? 왕실이 진짜 더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끔찍한 사건의 이면에는 조선 왕실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인간의 이중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왕세자 문종의 차가운 방관이었습니다. 문종은 학문과 정치에는 완벽에 가까운 능력을 보였지만 인간적인 공감 능력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아버지 세종의 완벽한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평생 시달렸습니다. 그 억눌린 강박은 아내에 대한 무관심과 지독한 냉대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왕실의 끔찍한 압박 속에서 남편의 보호조차 갖지 못한 세자비는 철저히 고립되어 미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내명부 특유의 폐쇄적인 메커니즘과 만나 최악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궁궐의 여인들은 외구 세계와 완벽히 단절된 채 좁은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전부는 담장 안의 사람들과 왕실 어른들의 인정뿐입니다. 세자빈에게 궁녀들은 자신의 수족이자 유일하게 감정을 교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애정 결핍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권력을 이용해 궁녀를 정서적 육체적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정의 발산이 아니라 비틀린 권력의 폭력적인 행사였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파괴하는 동시에 자신보다 약자인 궁녀를 짓밟는 비극적인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억압받는 자가 또 다른 약자를 착취하는 잔인한 구조가 궁궐 안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조선 사회 전체에 미친 파장과 영향은 실로 거대했습니다. 유교 사회의 근간인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배제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사대부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왕실의 도덕적 권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땅에 떨어졌습니다. 봉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가문으로 몰려 철저히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인간 본성의 처절한 붕괴 현장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가장 추악한 욕망과 위선을 감추고 있었던 것은 진정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세자빈 봉씨 개인의 타락과 일탈로만 쉽게 기억하고 소비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진짜로 품고 있는 왕실의 뼈아픈 치욕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세종과 왕실이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었던 진짜 부끄러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완벽해 보였던 조선 왕실 시스템의 철저한 실패와 무능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세자가 정작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뼈아픈 사실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밖이 아닌 왕실 내부에서 산산조각난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성군이 며느리 하나를 품지 못해 집안을 망쳤다는 사실은 세종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롭고 현명한 성군이었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며느리들이 궁궐의 압박 속에서 미쳐가는 것은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방관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종 역시 훗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군주가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가 겪는 깊은 고통과 외로움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엄격한 예법과 훌륭한 제도가 도리어 가장 가까운 인간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은 천하의 도덕의 수호자를 자처했지만 그 굳게 닫힌 문 이면은 지독하게 비인간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실록에 낱낱이 기록된 그날 밤의 적나라한 묘사는 그 자체로 왕실 전체에 대한 사관들의 고발장입니다. 사관들은 세자빈의 비행을 있는 그대로 적으면서 동시에 왕실의 지독한 위선도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고고하고 도덕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토록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사실을 후세 사람들에게 남겼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분노했던 진짜 이유는 세자빈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것은 봉씨의 일탈이 아니라 왕실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훗날 왕실의 미래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요? 순빈 봉씨의 끔찍한 몰락은 단순히 한 불행한 여인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천하에 밝혀진 진실은 왕실과 국가의 운명에 즉각적이고도 장기적인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배출된 봉씨는 친정으로 쫓겨난 직후 아버지의 손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왕실을 능멸했다는 이유로 친아버지에게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딸의 목을 조른 봉씨의 아버지 역시 깊은 죄책감과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한 명문 가문이 왕실의 비정한 권력과 명분 앞에서 철저하게 도륙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 역시 평생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자 문종에게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2번이나 세자빈을 불미스러운 일로 쫓아낸 문종은 여성에 대해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훗날 왕위에 오른 후에도 끝내 새로운 정식 왕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즉위 기간 내내 왕비가 단 한 면도 없었던 호라비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훗날 조선 역사에 무시무시한 피바람을 몰고 온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종의 비극이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서서히 잉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종이 몸이 약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어린 단종이 슬픔 속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곁에는 그를 따뜻하게 보호해줄 강인한 대비나 든든한 외척 가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종이 끝내 왕비를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괴물 앞에서 어린 왕은 철저히 무방비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만약 문종에게 든든한 왕비가 있었고 강력한 외척이 버티고 있었다면 역사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수양대군이 감히 조카의 왕위를 찬탈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자빈 봉씨의 그날 밤 일탈은 결국 수십 년 뒤 조카가 삼촌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계유정난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 잔혹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사건은 후대 역사에 어떤 서늘한 교훈을 남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거대한 기록의 본질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보게 됩니다. 공식 기록은 때로는 승자의 이야기이자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편집된 역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빽빽한 행간에는 차마 다 지우지 못한 인간의 뜨거운 땀방울과 처절한 핏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왕실의 치부와 위선을 적어내려 갔습니다. 그들은 기록의 빈틈을 통해 후대의 우리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제도나 시스템이라도 결국 그 안에 숨쉬는 인간의 감정과 본성을 외면한다면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제도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제도의 부속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복잡한 사건을 현대의 단순한 도덕적 잣대로만 쉽게 재단하려 합니다. 봉씨를 그저 타락하고 음탕한 악녀로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도 표면적이고 게으른 접근입니다. 우리는 기록의 빈틈을 세밀하게 읽어내어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시대적 폭력을 보아야 합니다. 맹목적인 권력과 억압이 어떻게 인간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비틀리게 만드는지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실록은 단순한 과거에 박제된 텍스트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과 사회를 비추는 매우 날카롭고 서늘한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서늘한 진실을 통해 과연 오늘날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왕조실록마저 감추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왕실의 가장 추욕스러운 밤을 깊숙이 추적해 보았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세종시대의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억압과 고립의 비극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세자빈 봉씨의 끔찍한 일탈은 단순한 개인의 타락을 넘어 비인간적인 억압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참사였습니다. 왕실은 이 부끄러운 치부를 덮으려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깐깐한 사관들의 붓끝은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역사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 서늘하고도 묵직한 기록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과 제도의 폭력성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고 파헤치는 일은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적 과정을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겉으로 빛나는 영광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림자를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야말로 우리가 과거로부터 진짜 살아있는 교훈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억눌린 인간의 욕망과 제도의 폭력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다른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본 그날 밤의 진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통찰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흥미롭고도 서늘한 조선의 비사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과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의 이면에는 아직도 숨겨진 더 깊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록 너머의 진짜 진실을 찾아가는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다음 역사 탐구에도 동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